오늘 예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그 제가 예전에 인공지능 대회 참여했을 때 그 관련해서 이제 그때 1등 팀이 이제 유튜브로 올린 게 있고 이제 그거 보면서 포스터 모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상 감정 권리 모델 트랙 1위 노하우를 발표하게 된 서드업 튜립의 NF 엔지니어 김소환입니다. 발표 들으러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발표 순서는 먼저 저희 팀원 소개를 드리고 대회에 대한 소개, 및 테스트 소개를 드리고 저희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갔는지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 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튜닙이라는 자연어 처리 테크 스타트업입니다. 저희 튜닙에서는 글로벌 AI 챗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챗봇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함께 일할 좋은 분들을 항상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회에 참가한 멤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3명으로 팀을 구성했는데요. 자연어 처리 전문가로 유명하신 저희 튜닙의 대표 박규경입니다. 여러 오픈소스 기어로 라이딩 스타로 떠오르고 계신 고현웅님이 제 디스커션 파트너가 되어 있었고요. 전체적인 학습 및 코드 개발 등의 대회 진행은 발표자인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경진대회가 어떤 대회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2021년도 인공지능 온라인 경진대회는 이미지 4문제, 자연어 처리 3문제, 수치에서 7문제로 총 10문제가 출제되었고 참가자는 제시된 10개의 문제 중 하나의 문제를 선택해서 대회를 참여하는 대회입니다. 좋은 결과를 내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게 되면 최대 3억 원의 사업화 지원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다음 10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연어 처리에서는 법률 문서 요약, 대화 감성 분류, VQ에 이렇게 3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저희는 자연어 처리 스타트업이고 글로벌 챗봇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대화 데이터에서 감성을 분류하는 태스크인 노년층 대상 감성 분류 모델 트랙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도 뭐 다 지금 윤석이랑 찬혁이 빼고는 다 참여했으니까 다 알 텐지만 우리도 어쨌건 노년층 대상 감성 분류 모델 여기에 참여했고 뭐 법률 요소 모양 모델이면 뭐 사실 이것도 지금 같으면 이제 이걸로 했었어도 되고 VQA 같은 경우는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이야. 이미지가 주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텍스트로 질문을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씬에서 딱 질문하면 지금 사람이 몇 명이 있는가 호민이는 누굴 보고 있는가 이런 거 하는 거. 노년층 대상 감정 분류 트랙은 노인분들과 챗봇 시스템과의 대화 내용을 보고 노인분들의 감정 상태를 분류하는 테스트입니다. 데이터셋을 보게 되면 2턴에서 4턴 정도의 사람과 시스템 사이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고 예측 클래스는 분노, 슬픔, 불안, 상처, 방황, 기쁨 이렇게 총 6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그리고 저 분류 체계가 6개 분류가 이제 사실은 대분류고 소분류로 밑에 더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제일 막판에 알게 된 그것 때문에. 근데 뭐 그거를 모르고 사실은 얘들도 이제 애들도 직접 사람이 뭐 라벨링 해서 이제 한 건 없었어.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사람이 라벨링 해가지고 했으면 따로 이제 지금 서미션을 하지 않고도 우리가 토탈 스코어를 알 수가 있으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는 있었겠지. 당연히 테스트 셋 답을 알면 그 답을 맞출 수 있게끔 만들면 되니까. 우리는 뭐 미리 프라이빗 스코어도 미리 알고 모델을 고르고 할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되겠지. 근데 이제 그때는 어쨌든 우리가 나름 수가다로 한번 라벨링을 해봤지만 테스트 셋에 대해서 수가다로 라벨링을 해봤지만 그 라벨 이름만 보고는 그러니까 사람이 맞출 수 없는 이제 그 의미 그대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라벨링이 되게 어려운 테스트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지. 근데 잠깐만 그 전에 보통 이거 인공지능 대회를 하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훈련 데이터를 줘. 그 XY 이제 훈련 데이터는 다 라벨링이 돼 있어.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훈련을 해. 그리고는 이제 테스트 데이터는 주는데 걔는 X만 있고 Y가 없어. 그러면 이제 그 X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만든 모델로 Y를 쫙 매겨. 그러면 그 이제 X, Y 이제 만들어진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Y 쫙 넣은 그거를 사이트에다 이렇게 올리면 캐글도 똑같은 식이고 캐글이랑 같은 방식. 그러니까 올리면 걔가 이제 보고 EX일 때 EY다. 걔네들은 답을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맞췄다 틀렸다가 몇 점 이렇게 답을 내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근데 걔네들이 준 테스트 셋을 주잖아 우리한테. 그러면 X는 잔뜩 있다고. 근데 우리 그 X에 대한 답을 알면 우리가 답을 다 매겨가지고 그 답을 잘 뽑게끔 우리가 모델을 만들면 점수가 더 나오겠지.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라벨링 하는 이제 기준을 잘 몰라가지고 어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었다.
목표는 매크로 F1 스코어로 평가가 되고요. 플렉스블 F1 스코어를 산출해서 평균을 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조건으로 학습을 포함한 모든 프로세스는 36시간 안에 끝내야 된다는 조건과 추론 시간은 3시간 제한이 있다는 추가적인 룰이 있습니다. 또 이런 테스트의 경우에는 프리트레인 모델의 부분가 되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중요한 이유는 보통 대부분의 대회가 데이터가 양이 적어. 대부분의 대회는 데이터 양이 적기 때문에 아예 파라미터 수가 작은 모델을 쓰던가 아니면 그러니까 파라미터 수가 작은 모델을 쓸 때는 데이터가 적어도 사실 상관이 없지. 그러니까 딥러닝 모델 중에서도 엄청 작은 거라든지 혹은 저게 뭐냐 그냥 일반 머신러닝 모델이라든지 그런 걸 쓰면 별 문제가 없는데 보통 근데 그렇게 하면 보통 정확도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파라미터가 큰 딥러닝 모델을 쓰면서도 그 문제를 완화시켜주는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쓰는 거지.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쓰면 데이터가 적더라도 파인 튜닝해서 높은 성능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한 거야. 우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했고. 프리트레인 모델을 사전에 참가하는 팀별로부터 신청을 받고 사용 가능한 모델 리스트를 공개함으로써 모든 팀들에게 공평한 조건으로 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갔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컴피티션이라는 형식 자체의 특징이 있죠. 이제 상대적으로 실제 문제를 풀 때보다 데이터가 상당히 소량이 주어진다는 점, 그리고 확실한 기준이기 때문에 리더보드 형태로 운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좀 확실해진다는 점, 그리고 바로바로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컴피티션에도 점수를 확인할 수 있고 요게 한 명짜리 팀 요게 우리야. 저희였습니다. 우리가 퍼블릭 스코어도 2등이고 프라이빗 스코어도 2등이었어. 그러니까 토탈은 4등인데 이게 재현이 안 돼가지고 우리 셀렉트 한 게 잘못 셀렉트했지. 결국은 셀렉트 기준이 그거였지. 그냥 우리가 한 거 그냥 다 집어넣은 거 그냥 셀렉트했지. 걔가 이제 프라이빗 스코어는 2등이었는데 퍼블릭 스코어는 많이 낮아가지고. 그러니까 퍼블릭 스코어 쪽이 낮고 뭐 이렇게 그 두 개 어쨌든 평균을 내는 거니까. 있다는 점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컴피티션이라는 조건에서는 가장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제가 중요한 3가지 정도를 전략으로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게이트 오그멘테이션입니다. 이건 내가 말한 거랑 똑같이. 나도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앙상블. 뭐 아이디어란 말은 딱히 뭐 하진 않았었다. 뭐 아이디어라기보다는 모델이었지. 내가 말했던 전략은. 나도 캑을 책 보고 그냥 한 거지. 네, 아무래도 적은 데이터가 근데 캑을 책 보고 하고 말고를 떠나서 어쨌든 적은 수의 데이터로 높은 성능을 내려고 할 때는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은 당연히 최고 필수야. 그거는 뭐 어딜 가도 마찬가지야. 뭘 하든 뭐 일반 머신러닝을 하든 작은 모델을 쓰든 큰 모델을 쓰든 적은 수의 데이터로 뭔가 성능을 뽑으려면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은 거의 핵심이고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앙상블을 하면 무조건 성능 쥐어짜기가 돼. 얘는 앙상블은 그러니까 비용이 커서 그렇지. 비용가 개발 비용가 훈련 비용도 크고 프로딕션 비용도 크고 비용이 커서 그렇지 성능은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 앙상블은. 주어지기 때문에 모델이 쉽게 오버피팅이 된다는 점이 컴피티션에서 가장 큰 난제인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항상 했어야겠고 이제 이 오그멘테이션을 잘 활용하게 되면 절대적인 데이터 양을 늘림으로써 모델의 오버피팅도 방지하고 다양한 인풋에 대해서 좀 더 로버스트해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미터 수에 비해서 모델 데이터 횟수가 작으면 그 데이터를 그냥 그 데이터만 그냥 기가 막히게 맞추는 방법으로 그게 오버피팅이지.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아지면 파라미터 수 대비 데이터가 많아지면 그런 오버피팅이 어려운 거고. 오버피팅 하냐가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왠지 이런 거 같잖아. 근데 이제 함수가 이렇게 나오면 이런 걸 오버피팅. 지금 사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정확하게 맞췄잖아. 조건은 약간씩 틀리잖아. 이만큼 에러가 있잖아. 지금 이 모델은 에러가 제로지. 다 통과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더 좋은 게 아니지. 실제로 이제 여기 예를 들어서 언신 데이터, 이쪽에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얘는 이게 나오고 요거는 요게 나오는데 요만큼의 격차가 있는데 아마 이게 더 정답일 가능성이 훨씬 높겠지. 트레이닝 데이터를 잘 맞춘다고 해서 좋은 모델이 아니야. 그런 걸 오버피팅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설명은 이제 구조적인 설명 일단은 패스하고 넘어갈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앙상블인데요. 컴피티션 앙상블이라는 말이 되게 유명한 말인데 이제 캐가와 같이 이런 컴피티션의 대표적인 대회에서도 엄청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모델로 문제를 풀기보다는 이제 여러 모델로 문제를 풀고 이를 취합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클래스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양성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성능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뭐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자면 혼자서 시험을 치르면 성적을 한 70점 정도 받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학생들이 모여서 각자 자기가 푼 문제 답을 공유하고 가장 많이 나온 답을 정답을 선택해서 여러 명이 한 번에 풀었더니 70점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왕상볼. 우리도 왕상볼 졸라 했잖아. 했으니까 다 대회 참여한 사람은 다 알 거고. 찬혁이는 알겠나? 무슨 말인지? 그냥 함수, 그냥 어떤 x 넣었는데 모델 여러 개, 함수를 여러 개 만들어. 함수 한 10개 만들어. 그러니까 똑같은 x를 집어넣고 하나는 y1, 하나는 y2. 근데 하나는 또 y1, y1, y2, y1, y1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제 y1이 제일 많이 나왔잖아. 그래서 이제 이 앙상블 모델, 이 10개 함수를 통틀어서 하는 결과는 그냥 y1이라고 내는 거야. 일부 모델 3개는 y2가 나왔고 모델 7개는 y1이 나왔어. 그 이제 y1이 많잖아. 그 이제 y1을 답으로 택하는 방법. 그게 이제 방금 그거는 이제 하드 보팅 방식이고 어쨌건 대략 그런 식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아이디어인데요. 이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과 앙상블은 컴피티션 하면 떠오르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방법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다른 팀들과 좀 차별점을 줄 수 있는 신박한 아이디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과 앙상블을 기본 전략으로 깔고 가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딥러닝 문제를 풀 때는 가장 기본은 아무래도 데이터를 분석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데이터 특징을 알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가지고 놀 수 있을까를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분석도 해보고 실제로 데이터를 까서 많이 반복해서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정량적인 거를 조금 분석을 해보면 주어진 데이터는 이제 사람과 시스템 사이에서 대화가 최소 부분에서 최대 랜턴까지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트레이닝 데이터는 이제 10,000개라면 이제 사실 딥러닝을 적용하기엔 좀 상대적으로 많이 적은 정도의 트레이닝 데이터가 주어졌고 테스트 데이터는 1,000개 정도의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노, 슬픔, 불안, 상처, 당황, 기쁨 이렇게 6가지 클래스로 분류하는 테스트인데요. 이제 다행이었던 점은 주어진 데이터에서 클래스별 데이터 수가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어서 특정 클래스에만 좀 바이어스가 끼어 있지는 않아서 아무래도 그쪽 부분에서는 고민을 덜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블루 테스트 할 때 예를 들어서 분노가 1,600건이 아니라 뭐 분노는 딱 뭐 딸랑 100건밖에 없었다. 이러면 이제 그 클래스 이제 그 뭐냐 언밸런스드 데이터셋이고 그 경우는 그 언밸런스를 해결하기 위한 또 추가적인 기법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로스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그냥 뭐 오멘테이션을 더 해서 늘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을 써야 되니까 좀 더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거고 뭐 어쨌든 요번에는 그런 게 없었고 이제 데이터를 제가 계속 보고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생각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제 실제로 데이터 구성에도 시스템 응답이 사람의 말을 따라하면서 그 말투만 조금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밑에 예시를 적어놨는데요. 이제 사람이 자식들이 방문하면 오지 않으니 슬퍼라고 사람이 말했더니 시스템이 자식분들이 방문하면 오지 않아서 슬프시군요와 같이 말을 따라하면서 맞장구를 쳐줍니다. 실제 데이터에서 상당수가 이런 포맷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든 생각은 과연 이 시스템 응답이 나한테 좀 유의미한 정보인가? 어차피 사람 말 따라하는 거면 그냥 사람 말만으로 구성을 해도 되지 않을까? 또 그건 애초에 대화라는 포맷 자체가 이 감정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꼭 있어야만 하는 포맷인가? 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복합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데이터 분석을 하고 일단 먼저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도 사실 이런 가설을 세웠었잖아. 근데 그때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저 뺐을 때 그냥 딱히 스코어가 별로 안 좋았었어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 그때 뭐 버그가 있었던지 아니면 무언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 문제가 뭐였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고 뭐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건 우리가 사실 얘네들은 이제 제대로 해보니까 성능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서 그 오그멘테이션 했다라고 돼 있어. 그래서 이 정도의 데이터 분석을 하고 일단 먼저 공개된 프리트레인 모델들로 베이스라인을 만들어두고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실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이런 툴이 있는 거지 지금 이미. 봐봐. 이미 내부에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때 대회를 하면서 이거를 뭐 종결이가 막 피토하면서 막 리얼 타임으로 코드 다 만들어 가지고 있었잖아. 이미 얘네들은 이런 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어. 봐봐, 이 UI가
이거 대회하면서 대회용으로 만든 UI가 아니야. 우리는 이런 UI 만들 시간도 없었지. 새로 다 만들어 가야 되는데. 다 그냥 다 이제 출력 CSV로 그냥 떨궈주면 그거 이제 엑셀로 읽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엑셀에서 그래프 그리고 막 그렇게 했었지. 얘들은 다 이미 이런 당연히 제일 갖추고 있겠지. 투닙이 이제 그 카카오 브레인에 있는 멤버가 나와가지고 만든 회사고 당연히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었겠지. 이제 우리도 이제 원래는 이걸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아직까지도 못 만들어졌지만 올해는 이제 만들게 되는 거지. 소형 체크를 위해서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의 10% 정도를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빼놓고요. 너도 이제 10% 정도를 뺐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으로 해서 이제 25%를 밸리데이션을 쓰면서 그냥 앙상블로 이제 처리를 했지. 근데 얘는 지금은 이거는 그냥 베이스라인 확인하는 거니까 10% 정도 한 거야. 그러니까 니도 그거 할 때 15% 이렇게 하지 마. 웬만하면 거의 필요 없어. 웬만하면 다 10%야. 그때 그 실험 결과상 그걸 더 나온 거는 사실 그뭐 오토마이제이션을 또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 거라서. 최대한 남들 하는 대로 하는 밸리데이션을 거죠. 위해서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각각 감정 레이블들이 골고루 들어가게 숫자를 맞춰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생긴 프리트레인 모델 목록 중에 좀 쓸만하다고 여겨지는 모델들을 추리고 이 모델들은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없이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데이터가 적고 오그멘테이션을 따로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 모든 모델 학습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굉장히 빠르게 끝날 수 있었고요. 빠르게는 한 모델은 10분에서 느리게는 30분 정도까지 단적으로 각 모델들 실험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올리스탁 기능 만들어져 있고 하면 딸랑 훈련 10%를 밸리데이션을 썼으니까 대충 한 1000건이고 9000건이죠. 9000건 훈련하는데 얼마 걸리겠어? 하다 보면 언젠가는 오버피팅 발생하면서 밸리데이션 스코어가 떨어질 것이고 그렇게 하면 뭐 금방 실험하지. 그렇게 성능을 체크해본 결과 매크로 F1 스코어 기준으로는 약 0.73점 정도에서 0.75점 정도의 성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뭐 비슷하게 나왔지. 우리는 그때 그 일반 머신러닝 모델 그 GBDT 그라디언트 부스팅 그러니까 그 디시전 트리가 한 0.71 뭐 이렇게 나왔고 일렉트라 베이스가 대략 한 0.75 뭐 그 정도 선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이런 건 다 비슷해. 여기서 뭐 드라이버 메이트라거나 러닝 스케줄링을 하거나 옵티마이저를 하거나 이런 거를 좀 수정을 해서 튜닝을 해주게 되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 1점 정도의 성능을 이득을 볼 수 있겠거나 정도를 체크를 했습니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나 옵티마이저를 하거나 그렇습니다. 여기서 먼저 드랍아웃 레이트는 이제 우리 트랜스포머 그러니까 모델 보면 기본적으로 한 10% 정도 드랍아웃 다 걸려 있거든. 그런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러닝 레이트 스케줄링, 뭐 옵티마이저를 뭐 아담에서 뭐 SGD로 바꾸고 이런 건 다 기본적으로 옵티마이제이션 쪽이고 그런 건 그냥 사실 그냥 다 시도해보고 좋은 거 쓰면 돼. 그렇게 안 하려면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제 강력한 파워의 이제 머신이 필요하고 그렇게 안 하려면 존나 깊은 이해가 있어요. 존나 깊은 이해가 있어가 이건 이래 하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탁탁 찌를 수 있어야지. 드라이버 메이트라거나 근데 그렇게 탁탁 찌르는 게 거의 없어. 해보면 그냥 막 해보고 좋은 거 선택 그런 게 더 많아. 스케줄링을 하거나 옵티마이저를 하거나 이런 거를 좀 수정을 해서 튜닝을 해주게 되면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1점 정도의 성능을 이득을 볼 수 있겠구나 정도를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들을 여러 개 실험을 해서 이제 재료가 될 모델들이 준비가 됐기 때문에 다음으로 한번 앙상블 관련해서 간단한 실험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실제로 앙상블로 성능 향상이 있는지 어떤 조합의 앙상블이 효과가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이 들어서 실험을 해봤는데요. 단위 모델 기준으로는 코일렉트라가 성능이 좋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랑 똑같지? 우리도 코일렉트라가 제일 성능이 좋아서 코일렉트라가 베이스였고. 근데 이제 우리 코GPT2는 못 썼지. 이거는 이제 구조가 시퀀스 디코더 구조여가지고 그때 우리 극자로 만든 그 대회용 프레임워크가 어떤 거였냐면 데이터를 이렇게 집어넣어. 그러면 이게 얘가 폴드를 이렇게 4개를 쪼개. 데이터를 4덩어리를 쪼개. 그래 모델에는 각각 그러니까 그래 4폴드 밸리데이션 한 거야. 3개는 트레이닝 데이터 쓰고 1개는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쓰고. 그러면 총 모델이 4개가 나오지. 그 4개의 스코어, 각각 4개 각각의 밸리데이션 스코어를 평균한 게 크로스 밸리데이션 스코어라고 어떤 대회에서 유명한 스코어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막 돌려가 뭐 하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틀을 만들었는데 그 틀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또 존나 빨리 돌리려고 데이터를 미리 다 컨버팅과 넘키로 다 바꿔놓고 한 번에 그냥 바로 다 밀어 넣으려고 최대한 빨리 훈련시켜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코GPT2는 사실 못 썼지 우리가.
사실 우린 코일렉트라밖에 못 썼지, 딥러닝 모델. 그런 여러 가지 한계들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실 좀 아쉽긴 하지. 우리가 이제 미리 좀 그런 게 돼 있었다고 하면 뭐 이것도 쓰고 뭐 코일렉트도 쓰고 뭐 KC버트도 쓰고 뭐 이것저것 다 써볼 수 있었겠지. 코일렉트라를 하이퍼 파라미터를 서로 다르게 줘서 학습을 한 세 가지 버전으로 앙상블을 했더니 실제로 꽤 큰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비교군으로는 이제 코일렉트라는 세 개나 같은 프리프레임 모델을 구성했기 때문에 비교군으로는 서로 다른 프리프레임 모델로 구성을 했는데요. 코일렉트랑 포GPT, 케이시 일렉트라 이렇게 다른 프리프레임 모델을 적용을 해봤습니다. 사실 평균적으로 보면 코일렉트라 모델들이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코일렉트라가 더 점수가 높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니 평균적인 F1 스코어는 더 낮지만 서로 다른 프리프레임 모델로 앙상블을 구성했을 때가 더 높은 성능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저번에 말했지만 이거 상호간 독립성이 크면 클수록 앙상블의 효과가 높아진다고 했죠. 다들 그냥 비슷한 말을 하면 각각의 성능이 보면 여기 봐봐 0.741, 767, 767, 746 767, 746이랑 741, 요거서 752, 737 각각은 이게 성능이 더 높잖아. 근데 앙상블한 결과 얘는 78050, 얘는 7886이라고. 서로 독립성이 높은 거를 앙상블을 할수록 성능이 높아지는 거는 통계학적으로 당연하다. 이 결과를 통해서 단순히 개별 모델들의 성능이 좋은 모델로 앙상블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다양한 모델과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을 시키고 데이터도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앙상블을 구성해야겠다는 이제 전략을 세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랑 좀 결정적으로 다른 게 일단 우리는 장비 파워도 약하고 프레임워크가 잘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딥러닝 모델을 하나밖에 못 썼어. 코일렉트라. 근데 어쨌건 서로 독립적인 다양한 모델을 쓰면 쓸수록 성능이 올라간다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취했던 전략이 그거였지. 우리는 저기 딥러닝 모델이 아닌 일반 머신러닝 모델. 디시전 트리를 일단 메인으로 썼었고 디시전 트리 말고도 뭐 그냥 간단한 쉘로 뉴럴 네트워크도 쓰고 뭐 되게 그냥 일반적인 그냥 일반적인 머신러닝 모델도 다 같이 써서 앙상블을 했어. 실제로 우리 거 베스트는 그러니까 그 디시전 트리랑 그러니까 랜덤 포레스트랑 뭐 몇 가지 합성한 게 사실 더 좋기도 했고. 엔드 요게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사실 이 팀이랑 우리랑 그래 큰 차이가 없어. 근데 내가 결정적으로 놓친 게 이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크로스 밸리데이션, 그러니까 폴드 앙상블은 안 했어 얘는. 그러니까 대신 아예 데이터를 아예 다르게 해서 앙상블 했어. 데이터를 아예 다르게. 그거 번역하는 거잖아. 그 영어로 번역한다면 한글로 번역한 그거 있잖아. 그거를 오그멘테이션을 쓰는 게 아니라 아예 그걸 가지고 훈련한 코일렉트라 모델. 그리고 그냥 일반 그거 가지고 훈련한 코일렉트라 모델. 이 두 개를 앙상블 이런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여기랑 가장 큰 차이고 사실 얘네들이 스코어가 그 1등 초반에 1등 빵 나왔던 그것 때문이었어. 데이터도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앙상블을 구성해야겠다는 이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제 전략을 세운 뒤에는 다시 데이터로 들어가서 그럼 이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어떻게 최대한 다양하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맨 처음 떠오른 생각은 이제 대표적인 방법이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방법인데요. 이제 카카오 브레인에서 공개한 자연어 처리 라이브러리 뽀로로라는 이것도 뭐 똑같고 우리도 이거 썼으니까. 라이브러리가 이런 번역 같은 테스트를 굉장히 쉽게 실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사전에 뽀로로 번역 모델과 페러프레이즈 제너레이션 모델 등을 사전에 신청을 해놨고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 뽀로로를 이용해서 오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기존 데이터를 한국어에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을 한 다음에 다시 한국어로 번역을 함으로써 같은 의미를 가지지만 조금 다르게 표현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두 번째 방법으로는 페러프레이즈 제너레이션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쓰긴 썼는데 이거를 결정적으로 사실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대로 활용을 하지는 않았던 게 그 결과가 너무 안 좋게 나와가지고 했는데 근데 그 결과가 좋으냐 안 좋으냐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었어. 특정 편향성이 없이 이거 이상하게 나오더라도 그냥 쓰면 성능이 더 좋아졌을 텐데 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 우리도 해봤잖아. 했는데 이걸 백트랜슬레이션이라고 그러나? 백트랜슬레이션 오그멘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백트랜슬레이션 한 결과가 너무 막 결과가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안 썼던 건데 잘 안 썼지. 쓴 것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쓰지 않았고 사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지.
그러니까 나온 결과가 그 그러니까 오그멘테이션 된 결과가 좀 이상하더라도 그게 어떤 일관된 어떤 형태를 갖추면 그냥 그 모델에 그냥 그러니까 의존한 그 어떤 일관된 형태잖아. 사람이 보기엔 이상해도. 그러면 그냥 넣으면 훨씬 더 좋아진 거였어. 그 부분에서 좀 경험을 뉴럴 없어서 네트워크를 못했지. 이용한 두 번째 방법으로는 패러프레이즈 제너레이션 모델을 이용했습니다. 이것도 했지만 뭐 딱히 크게 안 바뀌고 해서 뭐 그냥 하긴 했는데 이제 시간 오래 걸리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좀 못 썼던 그건 있지. 역시 뽀로로를 사용을 했고요. 패러프레이즈 제너레이션은 같은 뜻을 가지지만 다르게 표현된 문장으로 문장을 형성하는 방식입니다. 또 기존 대화 데이터를 패러프레이즈 제너레이션에 이용해 새로운 텍스트를 생성하기도 하고 이제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번역했다가 다시 돌아온 한국 문장을 패러프레이즈 제너레이션을 통해 다시 한번 변형을 해줌으로써 기존 데이터를 몇 배로 오그멘테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적용한 방법은 드랍인데요. 앞에서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과연 시스템 응답이 유의미할까? 사람 응답은 유의미할까? 또 대화라는 포맷 자체가 유의미할까라는 부분이 있었고 굳이 이게 크게 유의미하지 않다면 사람 문장만으로 데이터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시스템 응답만으로 구성을 하더라도 의미 있는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뭐이 접근을 했었지. 근데 이제 뭐 4까지 하느냐, 뭐까지 하느냐, 뭐 시스템 데이터 빼고 뭐 했는데 그거는 똑같이 했는데 그걸 안 했지. 얘는 순서를 뒤집는 것도 했어. 순서를 셔플해버린 것도 했어. 순서를 셔플해도 사실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 확인하는 게 그 셔플하는 오그멘테이션 적용해서 그냥 스코어 뽑아보면 되는 거건데. 그 우리가 그러니까 충분한 실험을 많이 이제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됐대. 또 실제로 사람 문장만 혹은 시스템 문장만을 가지고 제가 실제로 감정 분류를 몇 개를 해봤는데요. 이거는 대다수 경우에는 맞출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맞출 수 있다면 모델을 학습시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람 문장만으로 구성을 하거나 또 시스템 문장만으로 구성을 하는 방법으로 데이터를 오그멘테이션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이 대화라는 포맷 자체가 의미가 없다면 대화의 순서가 섞이더라도 감정 분류하는 데는 크게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섞더라도 이 문장 몇 개를 보게 되면 이 문장에서 어떤 감정을 전해주는지는 충분히 판단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순서를 랜덤하게 셔플링하는 방식으로 또 몇 배로 오그멘테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거를 우리가 또 안 했지. 순서를 섞는 거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좀 더 많이 섞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은 레이블을 가지는 데이터끼리 모아가지고 데이터끼리 문장 순서나 대화 내용까지 전부 다 섞어버리자. 이것도. 이렇게 되면 사실 상당히 많은 경우의 수를 커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 하면 진짜 데이터 늘리기 정말 좋긴 하지. 거의 무한한 경우에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거를 한 10번 정도 섞어가지고 기존에 어떤 인풋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10배 정도로 오그멘테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한 오그멘테이션들을 이용해서 트레이닝 셋을 총 5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라. 우리는 그냥 폴더로 나눴고 여기는 이제 아예 더 그러니까 데이터셋을 그러니까 아예 다르게 나눴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논 오그멘트는 오그멘테이션 안 한 거고 뉴럴 네트워크 이게 뭐지? 드랍 앤 셔플은 아까 전에 그거 있잖아. 그거 뭐 이렇게 사람 거 집 날리든가 뭐 그 뭐냐 시스템 거 날리든가 하는 거 셔플하는 거고. 이런 좀 번역한 거 아 그런가 보다. 번역. 이거는 백 트랜슬레이션 쓴 거고 하이브리드는 백 트랜슬레이션 한 거랑 드랍 셔플 섞은 거고 세임 라벨 셔플링은 아예 그냥 같은 라벨인 거 그냥 싸그리 다 섞어가지고 그냥 섞어버린 거고 이렇게 총 5가지의 데이터셋으로 나눠가지고 이거 똑같은 코일렉트라도 여기서 훈련, 여기서 훈련, 여기서 훈련, 여기서 훈련, 여기서 훈련해가 항상 보여요. 이게 우리랑 가장 큰 차이점이죠. 오그멘테이션을 적용하지 않는 데이터셋,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오그멘테이션한 데이터셋, 드랍과 셔플을 이용해 만든 데이터셋,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와 드랍 셔플을 모두 이용한 데이터셋, 마지막으로 같은 레이블 내에서 이제 무작위로 셔플한 세임 레이블 셔플이 이렇게 총 5가지로 나눴습니다. 이제 하나의 모델로 승부를 본다면 앞에 모든 방식을 한 번에 적용해서 학습을 시도했지만 애초에 앙상블을 고려하고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트레이닝셋도 여러 개로 나누어서 최대한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다른 방식으로 오그멘테이션된 모델들을 조합을 했을 때 또 다양성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과 앙상블을 조합했을 때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해봤습니다. 기존의 최고 기록이었던 앙상블 조합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각자 다른 오그멘테이션을 적용한 데이터셋을 학습을 새로 시킨 후에 앙상블을 시도해봤고 실제로 꽤 큰 성능 향상이 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리더보드 1등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기존에 계획을 했던 앙상블이 효과가 있는 것도 확인했고 데이터 오그멘테이션과 앙상블의 조합으로 성능을 끌어올리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 넥스트 스텝은
새로운 아이디어 혹은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양성글을 위해서라도 단순한 클래시피케이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방식을 생각하려 했고 조금 말이 안 된다 싶더라도 일단 시도를 해보는 방향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모델이 크면 성능이 올라간다라는 말이 거의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모델을 이용해서 더 큰 모델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기존 프리트레인 모델의 파라미터를 삭제해서 3층씩 더 쌓는 방식으로 모델 크기를 늘려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단일 모델 기준으로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모델이 커지고 모델의 디스트리뷰션이 아무래도 처음에는 깨지기 때문에 낮은 학습률에서부터 천천히 학습을 해야 되고 이제 모델이 크기 때문에 학습 속도 자체가 좀 느리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대회에서 전체 프로세스가 36시간 안에 끝나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느린 학습 같은 경우 저희가 좀 고려하기 힘들어서 일단 이 방식은 아무래도 사용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모델을 늘리니까 그 저게 뭐냐 이거를 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라지 모델 이런 거 쓰면 그냥 코일렉트라 베이스를 썼다면 이제 코일렉트라 아마 근데 걔네들이 쓴 게 베이스일 텐데 우리가 베이스일 때 처음 치러 나왔으니까 라지였나? 그냥 라지를 쓰면 되거든. 근데 라지에서도 더 늘렸다는 소린가? 라지에서 레이어를 더 늘렸다는 소린 것 같긴 하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 이제 모델 레벨에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요거 조작하는 이제 이런 게 필요하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 모델 관련 노하우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걸 적용할 수가 없었고 지금 같으면 할 수 있겠지. 지금 이제 그냥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로드한다 하면 이제 파라미터 쫙 나오잖아. 근데 그 파라미터들을 이제 그냥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늘리는 거지. 그렇게 그걸 새로 세이브를 해. 그걸 이제 다시 로드가 쓰면 되겠지. 이제 다음으로는 브러스타 프리트레이닝이라는 논문에 주제하는 테스트 어댑티브 프리트레이닝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프리트레인 모델이 학습할 때 마스터드 랭귀지 모델링이라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 프리트레인 모델을 바로 파인튜닝 하기보다는 파인튜닝형 데이터에 마스터드 랭귀지 모델링 학습을 한 뒤에 파인튜닝을 했더니 더 성능이 좋다 하는 논문입니다. 이게 내가 말했던 어댑티브 프리트레이닝, 어디셔널 프리트레이닝 이게 그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용어를 몰라가지고 내 마음대로 지은 용어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말하는 게 태스크 어댑티브 프리트레이닝. 그러니까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있잖아.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 태스크에서 쓸 코퍼스가 잔뜩 있잖아. 엑스가 잔뜩 있으면 그거 가지고 추가적인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쓰는 분류 태스크로 파인튜닝을 하는 거야. 프리트레이닝은 분류가 아니지. 프리트레이닝은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 빵꾸 뚫고 나는 어제 에 갔습니다. 그럼 하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야? 산, 뭐 바다, 뭐 이런 장소 관련 게 들어갈 수 있지. 그렇게 빵꾸 뚫어놓고 빵꾸 맞추는 거. 빈자리 맞추는 거. 실제로 이 TAPT 방식을 적용했을 때 밸리데이션 스코어 기준으로 보통 평균적으로 플러스 1점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은 패턴 익스플로이팅 트레이닝이라는 방법을 적용했는데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클로즈 테스트로 푸는 방법입니다. 프리트레인 때 이제 MLM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 파인튜닝으로 아예 새로운 방식으로 학습시킬 게 아니라 프리트레이닝 때 학습했던 방식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풀리게끔 설계하면 더 이제 모델이 문제를 잘 풀더라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다음 대화로 미루어 볼 때 사람의 감정 상태는 마스크입니다. 해가 이거 마스크 빵꾸 맞추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프리트레인드 모델이라는 게 프리트레인드 모델이라는 거는 어떤 태스크 A에서 훈련을 한 거고 근데 우리가 원하는 태스크는 따로 있잖아. 근데 이 태스크 간의 상호 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프리트레인드 모델의 파워를 더 많이 갖다 쓸 수 있잖아. 아예 그냥 다르면 다르지.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옛날에 했던 자 이미지넷 같은 경우 이미지넷 그 1000개 분류하는 그 프리트레인드 모델로 해가지고 우리 2차 전지 불량 판단 이런 거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파인튜닝해서 해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덜 돼. 그러니까 물론 이제 비주얼 피처를 인식하는 저 로우 레벨 저 위에 윗단에서부터 어떤 그거는 동일하지만 이게 아웃풋하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괴리가 커가지고 파인튜닝 할 때 데이터가 더 많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프리트레이닝 태스크와 우리가 실제로 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제 업무 태스크랑 그 차이가 적게끔 만들어가지고 성능을 올린다. 그게 내가 지금 요번에 우리 그 텍스트 투 테이블 모델 할 때 그냥 CSV로 뽑는 게 아니라 자연어 문장 형태로 해가지고 해보자라고 하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프리트레인드 태스크와 최대한 유사하게 만들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이 감성 분류 테스트를 풀기 위해서의 앞쪽에는
다음은 사람과 시스템이 대화하는 상황입니다. 를 넣고 뒤에는 이 대화를 이루어 볼 때 사람의 감정 상태는 마스크입니다. 와, 그 마스크에 들어갈 야 자리를 단어를 맞추게 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했고 실제 인터넷에도 이 방식을 적용을 했고요. 실제로 이 논문에서 데이터가 적을수록 큰 효과가 있다고 논문에서 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적은 이 컴퓨테이션에서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 실험 결과에서 단일 모델 기준으로는 가장 좋은 성능을 기록한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단일 모델 기준에서는 제일 좋았대.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고 다양한 모델을 쓰고 싶었기 때문에 그 사용 가능한 프리트레인 모델을 계속 봤는데 그중 영어 모델이 몇 개 눈에 띄었어요. 이 영어 모델들을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없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데이터를 다 호러를 이용해서 영어로 번역을 해버린 다음에 이 영어 데이터로 영어 모델을 파인 튜닝하면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영어 프리 이게 이제 얘네들이 1등 찍은 그 방식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이제 나도 우리는 이 생각을 못했지. 내가 이 생각을 못했지. 그러니까 모델을 앙상블을 하는데 한국어 모델이 아니라 영어 모델을 앙상블을 하는 거야. 근데 그걸 번역을 해가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 이제 실제 우리 프리딕션 루트에도 이제 영어로 그러면 한글로 된 거는 이제 A, B, C, D 모델을 넣는 거고 영어로 번역을 한 다음에 이 모델을 넣는 거지. 그럼 이제 어차피 튀어나온 결과는 분류 결과니까 상관이 없잖아. 프리트레인 모델 실험을 해봤고요. 영어 프리트레인 모델은 한국어로 프리트레인 된 것과는 확실히 다를 거다. 그리고 이거를 앙상블에 적용했을 때 분명히 성능 향상이 있을 거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영어로 번역해서 학습을 함께 앙상블을 했을 때 저희가 한동안 점수를 못 올리고 있었는데 꽤 큰 점수 차이로 이제 추월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방법이었습니다. 또 비슷한 어프로치로 사용 가능한 모델 중에 멀티링구얼 모델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멀티링구얼 모델을 활용하기 위해서 한국어와 이제 번역해서 얻은 영어 데이터 모두 이용해서 학습을 하고 실제 인터넷 때는 한국어와 영어 주인자가 모두 넣고 확률을 합쳐서 분류하는 방식을 적용해. 그리고 다음은 데이터 중 상당수가 제가 많이 보다 보니까 한 문장만 보더라도 감정 분류가 가능한 경우가 꽤 있었어요. 안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 한 문장만 보더라도 충분히 이건 감정 분류가 가능하겠다 싶은 점에서 차단을 했고요. 사람과 시스템의 대화 데이터를 가라 단위로 다 나눠가지고 두 턴에서 네 턴으로 있던 거를 다 가라 단위로 나누면 한 4턴에서 16턴까지 8턴까지 한 8개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바라 단위로 나누고 각각 감정을 분류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고 실제로 인퍼런스 할 때는 각 바랍의 출현 확률을 합해서 분류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안 했던 방식이고. 그러니까 각 바랍의 레퍼런스 스코어는 낮았지만 실제 출현 확률들을 합쳐서 분류하게 되면 기존 방식들과 유사한 정도의 정확도를 보였고 이렇게 학습한 거를 또 앙상블에 넣으면 유의미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도를 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근에는 잘 안 쓰이는 것 같지만 강력한 방법이 TF-IDF 역시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썼지. 요거 TF-IDF 및 TF-IDF를 약간씩 개선한 피처를 가지고 일반 머신러닝 모델, 뭐 랜덤 포레스트, 뭐 그라디언트 디시전 트리 뭐 이런 거에다 썼지. 여러 문서로 이루어진 문서군이 있을 때 어떤 단어가 특정 문서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통계적 수치인데요. 이제 감정 분류에서 어떤 특정 단어가 가지는 의미로 인해서 쉽게 감정 분류가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슬프다, 화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TF-IDF 피처 역시 충분히 유의미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TF-IDF를 이용한 방법 역시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방식으로 학습한 모델들이 생겼기 때문에 다음은 다양하게 조합을 해서 좋은 조합을 찾아내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도 이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규칙을 정했는데 가장 좋았던 조합에 프리트레인 모델이 다르거나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방식이 다르거나 아니면 학습 방법 자체가 좀 다르거나 하는 경우를 계속 조합해서 F1 스코어를 0.84점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고요. 지금 보시는 테이블은 저희가 스코어 상승이 있었던 경우를 기록한 테이블입니다. 실제로 정말 많은 조합을 해봤었는데 이제 모든 실험을 표에 담아내지는 못했는데요. 그리고 앞에 설명한 여러 방식 역시 다 조합을 해봤는데 0.84점 이상의 점수를 얻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야, 얘네들 로버타 라지도 썼구나. 그러면 이거 코일렉트라도 아마 라지를 쓴가 보다. 우리는 베이스도 겨우겨우 썼는데 그래가지고 해봤는데 그래. 0.84점 이상의 점수를 얻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인프라 잘 고쳐서 이제 빡세게 할 수 있게. 그 다음으로 여러 조합을 해보면서 이제 신기했던 거는 어떤 모델이 F1 스코어가 실제로 되게 낮은데 이 모델을 앙상블에 추가함으로써 큰 성능 향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이게 왜 이런지 이유가 있다면
이 점을 이용해서 불편한 형상을 할 수는 없을지 알아보기 위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최고 점수를 기록한 조합이 이 8개의 모델을 양상분을 했을 때 최고 기록이 나왔는데요. 각 모델들이 어떤 양상을 띠는가를 보기 위해 컴퓨터 매트릭스를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보시게 되면 대체로 슬픔과 상처를 헷갈려한다거나 경험과 불안을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틀리는 데이터의 대화 내용도 많이 분석을 해봤는데 제가 봤을 때 실제로 저같이 헷갈리는 경우거나 레이블링이 좀 잘못되어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고 애초에 슬픔과 상처라는 레이블과 다음과 불안이라는 레이블 자체가 그 경계가 명확하진 않았기 때문에 모델 입장에서도 좀 많이 헷갈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아예 이상하게 예측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각 모델의 감정 상태별로 그럼 혹시 얼마나 맞추지? 감정 상태별로 정확도는 어떻게 될까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해본 결과 각 모델별로 잘 맞추거나 잘 못 맞추는 감정 레이블들이 실제로 있었고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밸리데이션 세트 컴퓨터 매트릭스를 기준으로 이제 각 모델별로 레이블 맞추기 실을 한번 그거 실험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건 했었지. 그러니까 어떤 모델이 뭘 더 잘 맞추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실 제일 높은 스코어는 모델과 퍼블릭 스코어가 제일 높은 모델 나왔는데 그게 재현을 못 해가지고 뭔가 또 잘못돼가 재현이 안 돼가지고 그거 못 쓰고. 분노 레이블을 잘 맞추는 놈에게는 분노 레이블에 대한 웨이트를 높게 주는 방식인데 당연히 성능 향상이 있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안타깝게도 테스트셋에서의 성능 향상이 있진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뭐 체크포인트 앙상블이라거나 뭐 레벨리지 앙상블이라거나 체크 포인트 앙상블이 이제 뭐 예전에 내가 잠깐 이야기했었던 그 같은 데이터 가지고 그냥 훈련하는데 이제 10,000번째 체크 포인트랑 뭐 20,000번째 체크 포인트 그냥 앙상블 이게 체크 포인트 앙상블이고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 그러니까 폴드 앙상블은 이 사람은 아예 하지를 않았어. 우리가 이제 앙상블을 폴드 앙상블을 기본으로 약간 집착 수준으로 하기는 했는데 뭐 사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그거밖에 없기도 하고 캐글에서 많이 쓴다고 해서 했는데 좀 더 다양한 앙상블을 좀 시도를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죠. 테크닉이라는 요소를 여러 개 시도를 해봤는데 안타깝게도 더 이상의 성능 향상은 없었습니다. 이제 계속 아이디어를 지었다고 새로운 수업을 했는데도 성능 향상이 되질 않아서 좀 며칠간 괴로웠었는데 다행히도 최종적으로는 퍼블릭 프라이빗 파이널 리더보드 모두에서 1위를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가 저희가 대회 문제를 풀어나갔던 접근 방식에 대해서 발표를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보 하나 하자면 저희 팀일에서 능력자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NLP 엔지니어, 리서처 분들, 그리고 웹 엔지니어 분들, 데이터 엔지니어 분들, 또 기획자분들 등 다양한 포지션에서 팀일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팀일은 앞으로 뭐 영어, 한국어 공모대 개발, 매력적인 챗봇 개발 등 여러 목표를 가지고 달려나가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에 적힌 이제 메일 주소로 컨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마. 자, 이제 이거 보면 어쨌건 우리랑 뭐 사실 기본 틀은 비슷하게 같지. 뭐 그건 뭐 사실 기본 틀은 비슷하게 가는데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일단 첫 번째가 그러니까 일단 인프라를 잘 갖춰놔야 된다. 아예 그냥 뭐 기본 모델들이 다 라지급을 썼고 우리는 기본 모델들이 이제 스몰급을 쓰고 심지어 딥러닝 모델을 많이 돌리긴 힘드니까 아예 그냥 저게 콜렉트라 베이스랑 콜렉트라 스몰 사실 두 개밖에 못 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앙상블 방법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약간 폴드 앙상블에만 좀 집착 하여튼 폴드 앙상블에 그냥 거의 의존을 했었다면 아예 그냥 오그멘테이션으로 그냥 완전 다른 성격의 데이터셋을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앙상블 하는 그거를 사실 좀 생각을 못했다고 봐야지. 그런 접근도 우리가 이제 좀 이제 아쉬웠고. 근데 대신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했던 접근은 이제 데이터적인 이제 앙상블이었는데, 뭐 우리 사실 그렇게가 성능을 많이 높였잖아요. 그러니까 크로스 밸리데이션에서 여기서 못 맞췄던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다른 폴드 모델에서는 그거를 훈련 데이터로 더 집어넣게끔 해가지고 이제 성능을 올리는 그런 작업은 이제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드에서 성능을 더 올리는 작업은 얘네들은 안 했고 우리는 해서 좀 더 활동을 했고 이제 뭐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뭐 다음에 또 뭐 대화를 할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올해는 불가능하고 올해는 지금 해야 할 일만 해도 너무 많아서 근데 뭐 내년 정도에는 만약에 가능하다면 사실 하고 싶고 그렇다고 하면 일단 인프라 잘 갖춰놓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냥 각자
각자 이제 뭐 디노님 모델 하나씩 잡고 그냥 각자 막 뽑고 그거를 앙상블하고 그러고 이제 그게 코드화대가 잘 돼 있으니까 항상 재현도 잘 될 것이고 우리 이제 인프라 만들어가지고 돌리면 이제는 도커로 그냥 다 세트 만들어가도 되거든. 그러면 이제 딱 그냥 기세 딱 다 들어가 있고 그거 이제 도커 틀 이제 뭐 기본적으로 잘 잡아놓고 그거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냥 언제든지 모델 그냥 재현하기 쉽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편하게 재현하고 아 맞다 우리 대회할 때도 결국은 도커로 했었지 재현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하면 이제 각자 이제 뭐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해보고 그래가지고 뭐 오그멘테이션 이렇게 해보고 각 모델들 나눠보고 오그멘테이션 하는 파트에서 이렇게 이런 거 좀 오그멘테이션 해놓고 모델하는 파트에서는 각각 사람들이 나는 이 모델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조합해가 좋은 거 뽑기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 되니까. 그리고 얘네들 이제 밸리데이션 셋을 10% 아예 뽑아가지고 홀드아웃을 했었었지.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이제 그때 문제였어. 사실 우리가 홀드아웃을 했으면 우리가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 그걸 홀드아웃을 하고 그냥 가는 게 차라리 나았던 것 같은데. 그걸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라도 집어넣어야 더 성능이 올라갈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그 홀드아웃을 빼고 섞었잖아. 사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전략을 잡았던 가장 큰 이유는 테스트 셋에 우리가 라벨링을 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했던 건데 라벨링이 잘 안 됐지. 우리가 사람이 라벨링 한 거를 서민했는데 점수가 우리 모델이 한 거보다 성능이 더 안 좋았어. 그 1200 몇 건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노가다를 뗐어 그냥 사람들로. 휴먼 라벨. 나가 휴먼 라벨링을 했어. 휴먼 라벨링을 했는데 휴먼 라벨링이 그냥 모델 라벨링보다 정확도가 떨어져. 그 대카테고리 이름이 뭐했어. 근데 그게 결국 나중에 그 이제 정확한 중분류 카테고리까지 내려오니까 이제 명확하더라고. 그 중분류 카테고리가 나중에 대후반부쯤에 이제 문제가 문득 발견했는데 그거를 초반에 발견을 했으면 이제 좀 달랐으면 좋겠지. 그리고 그게 실패하는데 이제 홀드아웃은 빼면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스코어링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고 막 하여튼 막 혼란에 빠지면서 오히려 더 안 좋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그냥 홀드아웃은 그냥 쭉 그냥 가는 게 차라리 나았을 수도 있다는 거. 뭐 하여튼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아쉬움들이 좀 있었죠. 하여튼 뭐 그때 이제 아쉬움을 기반으로 뭐 지금 우리 이제 인프라 업그레이드하고 뭐 마이크로 서비스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요것만 가지고만 한 건 아니지만 그런 이제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좀 뭐 이렇게 해보자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한 거고 그다음 우리 이제 이제 뭐 파이프라인에서 이렇게 트레이닝하고 모델 교체하고 그러니까 트레이닝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세미 오토 라벨링하고 세미 오토 라벨링하고 또 다시 또 모델 계산하고 이 하는 파라메터가 이제 왁구 이게 돌아가는 거에서 이제 앙상블도 하는 거지. 근데 앙상블도 하고 무거운 모델도 쓰는데 이제 앙상블 체크포인트 앙상블인가 한번 하면 체크포인트 앙상블이 쉽잖아. 그래서 그냥 10,000번째, 20,000번째, 30,000번째 이렇게 하면 돼. 근데 그런 거 이제 다 체크포인트 남겨놓고 남겨놓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앙상블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무거운 앙상블 모델로 오토 라벨링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어드민으로 수정해 주는 거 반영해가지고 데이터셋을 개선을 해서 또 모델 훈련해가 새로운 거 나오고 이게 이제 뺑뺑이를 도는 이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이제 흐름으로 이제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 이제 그냥 가장 최소 비용으로 앙상블도 쓰면서 서비스도 하면서 제일 최소 비용으로 이제 가능할 것 같아요. 뭐 하여튼 그런 이제 흐름으로 뭐 이걸 하게 됐고 뭐 나름 어쨌건 뭐 4등을 하긴 해서 어쨌건 공식적으로 이제 뭐 발표가 돼서 이제 뭐 좀 그래도 이제 조금 써먹을 수 있는 레퍼런스 좀 애매하긴 한데 그나마 좀 써먹을 수 있는 레퍼런스 확보됐다는 측면도 있었고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올해는 솔직히 어렵고 올해는 그냥 우리 일하는 것 때문에 어렵고 내년 정도에는 한 번 정도 뭐 더 시도를 한번 해볼까 뭐 생각하고 있고 내년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우리 이제 시퀀스 모델이 이제 우리 이제 핵심 주력이니까 분류로 가기보다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뭐 범위문서 요약이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뭐 혹시 질문 사항 같은 거 있는 사람? 네, 없으면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